내 아들이 합참의장인데. 할머니 치매야?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이라면 오늘 이 사연 정말 분노가 차오르실 겁니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하늘의 별도 딴다는 별넷 합참의장. 그 막강한 아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 앞길 막을까봐 군부대 정문에서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흙바닥에 나뒹군 갈비찜을 손에 쥔 채 쫓겨났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아들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선 어떤 심판이 내려졌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73살 나선의 여사의 낡고 작은 부엌에는 이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녀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벌써 2시간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아직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등줄기에는 이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쭈글쭈글하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주, 군대에 있는 권시우를 위한 갈비찜이었습니다. 시우가 입대하기 전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새벽 첫 차를 타고 시장에 나가 백정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가며 가장 좋은 갈빗대만을 골라왔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기름이 적당히 붙어 있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최상급 갈비였죠. 그 갈비를 찬물에 몇 시간을 담가 핏물을 빼고 기름기를 일일이 손으로 정성껏 떼어내는 작업은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뻣뻣하게 굳어 감각조차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허리를 두드릴 생각도 잠시 앉아 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커다란 나무 도마 위에 갈빗대를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함께해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무거운 식칼을 들었습니다. 칼날이 갈빗대에 닿을 때마다 서걱서걱하는 둔탁하면서도 정겨운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온 신경을 칼끝에 집중했습니다. 혹시라도 질긴 부분이 남아있을까? 혹시라도 양념이 제대로 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칼집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갈빗대에 10번의 칼집을 냈고 9개의 갈빗대에 모두 90번의 칼질이 이어졌습니다. 연한 갈빗살을 위해 90번의 칼집을 내는 것.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자신만의 고집이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손주를 향한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거 먹고 힘 좀 내야 할 텐데. 그녀는 갈비찜에 들어갈 무와 당근을 큼직하게 썰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딱딱한 모서리는 일일이 칼로 둥글게 깎아냈습니다. 찜을 하는 동안 으스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손주 시우의 어릴 적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그녀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던 5살의 시우, 처음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울면서도 다시 일어나던 10살의 시우, 쑥스럽다며 무심한 척 용돈을 건네던 17의 시우.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런 손주가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가 있다니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아리고 시렸습니다. 훈련받느라 얼마나 고될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잠은 편히 잘까? 그녀의 모든 생각은 온통 손주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간장과 마늘, 생강과 배즙이 어우러진 달큼하고 짭조름한 냄새였죠. 나선의 여사는 커다란 솥뚜껑을 열고는 하얀 김 속에서 잘 익어가는 갈비찜을 확인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그녀의 깊은 주름 사이에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군대에서 온 공중전화 번호. 나선의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행주의 손을 닫고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에서 유난히 밝고 그리움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시우예요. 잘 지내시죠? 손주 권시우였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나 여사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녀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그럼 할미는 아주 잘 지내고 말고 너야말로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쏟아지는 할머니의 질문에 손주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린아이처럼 투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다 좋은데요. 잠도 잘 자고 훈련도 받을 만해요. 근데 할머니표 냉면이랑 갈비찜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여기서 나오는 밥은 아무리 먹어도 영 맛이 없어요. 그 한마디가 나 여사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권도준에게는 일부러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을 통솔하는 합동참모의장. 아들은 이미 나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소한 행차나 손주의 투정 같은 것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아들의 명성에 누를 끼칠까, 그 빛나는 길에 작은 흠집이라도 낼까봐 그녀는 늘 그림자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알았다. 걱정 마라. 할미가 곧 갈게. 우리 강아지 먹고 싶은 거 배 터지게 해줄게. 전화를 끊은 나 여사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보라색 꽃무늬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밤새 정성으로 만든 갈비찜은 식지 않도록 신문지로 여러 겹 감싼 뒤 가장 아끼는 꽃무늬 보자기에 곱게 쌌습니다. 그녀의 소박하고 더딘 외출 준비는 오직 손주를 만나러 간다는 설렘과 순수한 사랑, 그 하나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낯선 길을 묻고 물어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나선의 여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들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와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리는 젊은 부모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낡고 빛바랜 옷을 입고 보자기를 든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유독 초라하고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위병소의 삼엄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마른 뺨을 스쳤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젊은 장교 표인철 대위는 나 여사를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턱 끝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심지어 경멸과 무시의 감정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하나에 손주를 만날 생각에 부풀었던 나 여사의 마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표 대위는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로 툭 소리가 나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온기도 없는 싸늘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다 인적사항이랑 방문 목적 똑바로 좀 쓰세요. 오늘 면회객 많아서 바빠 죽겠으니까 빨리빨리 좀 합시다. 그의 첫마디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그녀의 마음에 깊고 아픈 상처를 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도 침침하고 손도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글씨를 알아보기도 좁은 칸 안에 글자를 쓰는 것도 모두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그녀는 안간힘을 쓰며 한자 한자 정성껏 서류를 채워나갔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시우 할머니다. 우리 아들이 이 나라의 합참의장인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다.
그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선의 여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힘겹게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위병소 안에서는 참으로 기이하고 불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표인철 대위는 방금 전까지 나 여사에게 보였던 쌀쌀맞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다른 면회객들에게는 과할 정도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젊은 부부에게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아양에 가까운 웃음으로 안내했고,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 보이는 중년 신사에게는 직접 시원한 물까지 떠다 바쳤습니다. 그는 마치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자신의 태도를 자유자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의도적으로 나 여사를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나 여사가 마침내 서류 작성을 마치고 그에게 내밀려 할 때마다 그는 보란 듯이 다른 사람의 서류를 먼저 처리했습니다. 그녀가 몇 번이나 저기 이보시오. 다 썼는데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려 했지만 표 대위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녀의 말을 매번 무시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셔틀버스 타고 오셨나 봐. 행색이 영 초라하네. 그러게 말이야. 보자기는 또 뭐야? 요즘 세상에 누가 저런 걸 들고 다녀. 아들이 참 창피하겠다. 저런 할머니가 면회 오면 군 생활하기 힘들겠어. 그런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이라도 붙은 듯 뜨거워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아들이 바로 이 군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아들의 부하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부모들 앞에서 죄인처럼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서러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나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표 대위에게 다가가 이전보다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총각, 내가 다 썼는데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요? 그 말에 표 대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부라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순서 안 보여요? 다른 분들 다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그의 고함 소리에 위병소 안의 모든 시선이 나 여사에게로 마치 바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규칙도 모르고 소란이나 피우는 이상한 노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꾸준히 마다치 않으며 묵묵히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서러움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 굴욕적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나선의 여사는 결국 손주를 보는 것마저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더 머문다면 평생을 지켜온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먼지처럼 바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손주의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이 모욕적인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녀가 무겁고 천근 같은 발걸음을 떼어 위병소 출구를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표인철 대위가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보란 듯이 그녀의 옆을 지나가다 피할 새도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고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 좀 비키시라니까요. 길 막지 말고. 아기가 다분히 실린 행동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나이 들어 기력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녀의 몸은 맥없이 기우뚱거리더니 결국 중심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흙가닥으로 힘없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쓸리며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아기처럼 품에 소중히 안고 있던 갈비찜 보따리가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가 대구르로 굴러간 것입니다. 툭 하는 절망적인 소리와 함께 낡은 보자기가 속절없이 풀어 헤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녀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갈비찜이 검붉은 양념과 함께 흙먼지 가득한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아픈 허리를 두드려가며 90번의 칼집을 내만들었던 바로 그 갈비찜이었습니다. 손주를 배불리 먹이겠다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품에 고이 안고 온 그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차가운 흙먼지와 뒤섞여 누구도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음식물 쓰레기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달큼하고 구수했던 양념 냄새는 역겨운 흙먼지 냄새와 뒤섞여 그녀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나 여사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표인철 대위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보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자신이 더 불쾌하다는 듯이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재수없게 거기서 그렇게 굼뜨게 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는 모든 책임을 나 여사에게 돌리며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손을 툭툭 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면회 장소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손주 권시우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분노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손주는 울부짖으며 흙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은 그저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를 도우려는 이가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나선의 여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손주의 부축마저도 마다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버린 갈비 한 점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에 뒤범벅된 갈비 한 조각.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짓밟힌 그녀의 마음이자 내동댕이 쳐진 그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고해진 손수건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더러워진 갈비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자신의 품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 어떤 절규나 원망보다도 더 무겁고 더 무서운 침묵의 저항이었습니다. 그 기이하고 서늘한 광경에 오만하기 짝이 없던 표 대위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주 권시우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이걸 주어요? 버리세요, 네, 제발이요. 나선의 여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라리 우는 것보다 훨씬 더 슬프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명백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시우야, 괜찮다. 정말 괜찮아. 할미가 정신이 없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옆에 오던 자전거를 못 보고 살짝 부딪혔어. 그래서 넘어진 거야. 저기 저 총각 군인 아저씨는 할미 도와주려던 거고. 정말 괜찮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진실을 감췄습니다. 이 일이 만약 알려지게 되면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손주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그리고
대한민국군을 책임지는 아들의 빛나는 명예에 혹시라도 흠집이 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자신이 겪는 수모와 고통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의 앞길에 티끌만한 돌멩이라도 던져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얼른 들어가. 날도 추운데 감기 걸린다. 할미는 이제 정말 가볼게. 라며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부하들 앞에서 이토록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비틀거리며 부대를 등졌습니다. 잔뜩 굽어버린 등과 힘없는 걸음걸이가 그녀가 짊어진 슬픔과 모멸감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권시우는 할머니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넘어진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 흙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진 갈비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비웃는 듯한 표인철 대위의 역겨운 얼굴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그의 눈에 아프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저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고 싶은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는 그저 군복을 입은 힘없는 일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할머니의 작고 한없이 초라한 뒷모습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그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도록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권시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물대에 이마를 세게 박았습니다. 쿵, 쿵, 쿵. 쇳덩이에 부딪히는 이마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할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미안함이자 이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원망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권시우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선의 여사가 비틀거리며 부대를 빠져나가고 권시우 일병이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그 순간 표인철 대위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수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노인이 하필이면 대한민국군 서열 1위 권도준 합참의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군. 내가 합참의장 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이게 알려지면 내 군 생활은 여기서 끝이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이내 교활한 자기합리화와 비겁한 책임 회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할망구가 길을 막고 서서 굼뜨게 움직인 게 잘못이지. 나는 정당한 지시를 했을 뿐이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부터 한 갭이 빼어 물었습니다. 후 하고 연기를 길게 내뿜은 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독사와 같은 교활함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타자 소리가 새어나갈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완벽하게 덮고 모든 책임을 힘없는 노인에게 떠넘기기 위한 치밀하고 악의적인 창작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일 면회 시간 중 신원 미상의 고령 민간인 한 명이 부대 정문 앞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움. 담당 장교의 정중한 설득과 지시에도 불응 고성을 지르며 다른 면회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병소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힘. 이후 스스로 발을 헛디뎌 넘어졌으며 본인의 부주의로 소지품을 파손함. 담당 장교가 즉시 상태를 확인했으나 해당 민간인은 도움을 거부하고 자진하여 귀가 조치함. 그의 손끝에서 진실은 철저히 왜곡되고 재창조되었습니다. 그의 명백한 과실과 폭언, 심지어 폭행에 가까웠던 행위는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나선의 여사는 졸지에 질서도 모르는 난폭한 노인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거짓말에 스스로 감탄하며 이제 누구도 이 일을 의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표 대위가 작성한 허위 보고서는 지체 없이 사단장인 마태석 소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집무실 값비싼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던 마태석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보고서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권시우 일병의 조모라는 부분에서 순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이것이 단순한 사건 보고가 아님을,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절호의 기회임을 뱀과 같은 직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썩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즉시 인터폰을 들어 자신의 충견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행동대장 탁기봉 주임원사를 호출했습니다.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잠시 후 탁기봉이 거수 경례를 붙이며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과 굽실거리는 태도에는 상급자를 향한 노골적인 아첨이 가득했습니다. 마태석은 그를 소파에 앉히고는 보고서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탁 원사,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터졌어. 우리 합참의장님 어머님께서 우리 부대에 친히 행차하셨다가 아주 작은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야. 이게 말이지, 잘만 다루면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약이 될 수도 있겠어. 아주 쓰고 독한 약 말이야. 마태석의 의중을 즉시 파악한 탁기봉은 더욱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사단장님, 제가 누굽니까? 사단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먼지라도 제가 말끔하게 치워버리겠습니다. CCTV 목격자 소문까지 제가 아주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런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의 전문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탁기봉 주임원사의 행동은 번개처럼 신속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위병소 CCTV 녹화 기록부터 손을 댔습니다. 그는 정보통신과 사무실로 찾아가 이제 갓 20살을 넘긴 어린 통신병의 어깨에 묵직하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천둥 번개가 아주 요란하게 치던데 안 그런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말이야. 정밀한 전자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특히 저 위병소 CCTV 메인보드 같은 거 말이야. 혹시 모르니 점검 한번 해보는 게 좋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의 서늘한 눈빛과 압박감에 질려버린 어린 병사는 네, 알겠습니다. 주임원사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위병소의 CCTV는 간밤의 낙뢰로 인한 메인보드 손상으로 녹화 기록 복구 불가라는 공식적인 보고와 함께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목격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탁기봉은 그날 위병소에 있었던 병사들을 한 명씩 창문도 없는 작은 상담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사용하며 그들의 입을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자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다가 인생 망치고 싶어? 내 부모님, 내 가족은 평생 무사할 것 같아? 그의 비열하고 집요한 협박에 20살 남짓한 어린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앵무새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탁기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대 내 흡연장이나 식당을 돌아다니며 친한 부사관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위병소에서 웬 이상한 할머니가 와서 행패 부리다가 제풀에 넘어졌다며? 듣자 하니 합참의장 어머니라던데 뺑 믿고 유세라도 부리러 왔나 보지. 쯧쯧.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진실은 그렇게 거대한 권력과 추악한 야망 아래 흔적도 없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마태석 사단장의 야망은 단순히 사건을 은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눈에 가시 갔던 라이벌 권도준 의장에게 치명적인 흠집을 낼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무실에 홀로 남아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후원자이자 권도준의 라이벌인 육군참모 총장 조상진 대장과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이 성공한다면 다음번 장군 진급심사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상진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의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총장님, 마태석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군 기강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사단은 문제 없습니다만 듣자 하니 권 의장님 댁에 무슨 우환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가족 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는 소문이 부대 안팎으로 파다해서 혹시라도 군 전체의 위신에 누가 될까 심히 염려되어 보고 드립니다. 그는 직접적인 언급은 교묘하게 피하면서도 권도준 의장의 리더십과 가족 문제의 의문을 제기하는 독침을 정확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그의 거대하고 추악한 야망은 한 노인의 짓밟힌 눈물을 자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라 불리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권도준 합참의장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국가의 안위가 달린 기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의 군사 동향이 쉴 새 없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심장 한구석이 서늘했죠. 그는 이 불길한 느낌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저 경무로 인한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자꾸만 주름 가득한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업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고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바쁠 텐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써 태어난 척 밝은 기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도준의 예민한 귀는 그 안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떨림과 평소와 다른 희미한 갈라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도준입니다. 별일 없으신가 해서요. 목소리가 조금 잠기신 것 같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나선의 여사는 순간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권도준은 자신의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곧이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아. 어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차갑게 끊어진 전화기 신호음을 들으며 권도준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의 작은 떨림만으로도
숨소리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어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지 않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차마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짙고 어두운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모든 업무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온 권도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눈을 감았지만 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막을 깨고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권시우였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받았을 아들의 전화였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꽉 옥죄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우냐, 이 밤중에 웬일이냐.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해서. 할머니가,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아들은 울먹이며 낮에 위병소 앞에서 있었던 그 10분간의 지옥 같은 상황을 겨우겨우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지, 어떤 거친 손길에 차가운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는지,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갈비찜을 피 묻은 손수건에 싸매던 할머니의 슬프고 초라했던 뒷모습까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와도 같은 고백을 듣는 동안 권도준의 눈빛은 한겨울 시베리아의 벌판보다 더 차갑고 냉혹하게 변해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이 뒤섞여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만년필이 그의 살인적인 악력을 이기지 못하고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권도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무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 아비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짧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분노를 가장 차갑고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그림자이자 친형제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부하인 진무영 주임원사를 한밤중에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진무영 원사는 갑작스러운 호출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의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미 상관의 얼굴에 서린 폭풍과도 같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권도주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진무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강철처럼 낮고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진 원사, 내 어머니께서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다. 그 한마디에 산전수전 다 겪은 노병인 진무영 원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권도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자네는 내 개인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합참의장 권도준의 명령이 아니다. 아들 권도준의 부탁이다. 자네는 내 눈과 귀가 되어 제2사단에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의 진실을 먼지 한 톨 남김없이 파헤쳐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감히 내 어머니를 능욕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진실을 덮으려 하는지 전부 알아내야 한다. 단 내가 지시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알아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나? 진무영 주임원사는 권도준의 말을 듣는 내내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상관이, 아니 그의 형님과도 같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과 분노 속에 있는지 눈빛만으로도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25년 전 굶주렸던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나선의 여사의 온화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권도준을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장님, 아니 형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그 진실을 제가 반드시 제 손에 넣어 가져오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갚기 위한 한 남자의 신성하고 비장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진무영은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고 한밤중에 짙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비밀 임무는 그렇게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진무영 주임원사는 합참의장의 충신이라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으로 제2사단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역 군인들을 상대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며 부대 주변의 허름한 식당과 PC방 군인용품점 등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마치 거대한 얼음 벽과도 같은 철옹성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부대 내부는 이미 그가 도착하기 전부터 탁기봉 주임원사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진무영이 접촉한 모든 관련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제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그때 근무가 아니라서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공포에 질려 있었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진무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통제하는 자가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 실체에 다가갈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듯 했습니다. 진무영의 은밀한 움직임은 즉시 탁기봉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태석 사단장에게 합참에서 보낸 쥐새끼 한 마리가 부대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마태석은 알아서 처리해 쓸데없는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일하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탁기봉은 그림자가 되어 진무영의 뒤를 몰래 밟으며 그의 동태를 하나하나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진무영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파악하고는 늘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진무영이 접촉하려던 병사들을 미리 불러내 다시 한번 비열하게 협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어린 병사의 멱살을 잡고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입 한번 잘못 놀리면 내군 생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시골에 계신 내 부모님 올해 농사는 잘 돼야 할 텐데 안 그런가? 그의 비열하고 집요한 방해 공작과 살벌한 협박에 진무영의 조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고독한 늑대와 그 진실을 덮으려는 교활한 하이에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그렇게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연이어 벽에 부딪히자 진무영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부대가 멀리 보이는 언덕에 차를 세우고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려 담배를 연거푸 태웠습니다. 희뿌연 담배 연기 너머로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돈 한 푼 없고 배고팠던 25의 어린 하사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월급날은 아직 한참이나 멀었고 텅 빈 주머니 사정에 며칠을 굶주리며 고된 훈련을 오가던 혹독한 겨울날이었죠. 그때 부대 앞 허름한 골목에서 작은 냉면집을 하던 한 아주머니가 굶주린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에 온화한 미소를 띤 나선의 여사였습니다. 총각,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이리 와서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말아먹고 가.
국밥은 서비스야. 돈 안 받아. 우리 군인 오빠들이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나라도 든든한 거지. 나 여사가 아무런 데가 없이 내어준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 그날의 그 온기 하나로 그는 외롭고 고된 군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진무영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명령이기 이전에 굶주렸던 젊은 군인의 영혼을 살려준 한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무영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권시우의 가장 친한 동기이자 그날의 유일한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은 하진우 일병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진우가 외출을 나와 동기들과 PC방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진우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중년 남자를 보고 경계했지만 진무영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이미 탁기봉에 무섭고 살벌한 협박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는 진무영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진우는 진무영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겁에 질려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진무영은 그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 속에서 애써 감추고 있는 진실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차마 겁에 질린 어린 병사를 억지로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작은 쪽지 하나를 그의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어주며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진우 일병, 나는 자네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네. 그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야.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자네의 양심이 그 공포를 이겨낼 용기가 생긴다면 여기로 연락 주게. 자네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게. 진무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한 것만은 젊은 병사의 양심이 거대한 공포의 벽을 넘어 진실의 문을 두드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하진우 일병은 밤새도록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제2사단의 위병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는 나선의 여사가 슬프고 공허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탁기봉 주임원사가 비열한 얼굴로 내가 내 아들 친구냐? 그런데도 입을 놀려? 라며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마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쏟아진 갈비찜이 그의 발밑에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나는 평생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 눈을 감아버린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친구로서의 의리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모두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탁기봉의 비열한 협박과 진무영의 진실을 호소하던 눈빛이 쉴 새 없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온몸이 마비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생활관 동기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간, 하진우는 침대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인 채 부대 구석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서 진무영이 줬던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한자 한자 힘주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잠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진우는 주변을 살피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어제 배웠던 하진우 일병입니다. 제가 그날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찍었습니다. 그는 그날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두었던 것입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흙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진 갈비찜의 모습과 그 옆에 서서 비웃고 있던 표인철 대위의 오만한 얼굴이 희미하게나마 담긴 사진 한 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그 자리에서 즉시 진무영에게 전송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단 하나의 별처럼 그것은 진실을 밝힐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은 증거였습니다. 사진 한 장. 그것은 평범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겹겹이 쌓인 거짓말의 성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자신의 차 안에서 쪽잠을 자다 전화를 받았던 진무영은 휴대폰 화면에 뜬 사진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사진은 희미하고 흔들렸지만 진실을 담고 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하진우의 용기 있는 증언과 그가 목숨 걸고 보내온 사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비밀리에 수집해 온 마태석 사단장과 탁기봉주 임원사의 온갖 비위 행적들, 마지막으로 마태석과 육군참모 총장, 조상진 대장의 부적절한 커넥션까지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그의 손에서 마침내 하나의 완벽하고도 추악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이 모든 내용을 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는 이제 곧 대한민국군에 불어닥칠 거대한 피해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진무영은 동이 트자마자 곧장 서울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차가 어둠을 뚫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험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정의의 심판을 전하러 가는 준엄한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의장실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권도준 의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창밖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진무영은 그의 앞에 꼿꼿이 서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수 경례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의장님, 어머님을 모욕한 자들의 이름과 그 진실을 가리려 했던 자들의 추악한 거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입증할 결정적 장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작성한 보고서를 권도준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권도준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보고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마치 불로 태울 듯이 훑어내렸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에서 서서히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의 슬픔도 들끓던 분노도 놀라움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휘몰아치고 난 뒤에 텅 빈 고요함만이 그의 얼굴에 남았습니다. 그의 손이 보고서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핏기 없는 얼굴은 마치 잘 빚어진 얼음 조각상처럼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 전야에 세상에서 가장 불길하고 무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권도준은 진무영이 가져온 보고서를 덮고 무거운 몸을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어머니가 흙바닥에 나뒹굴던 그날의 풍경이, 아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그리고 진실을 덮기 위해 자행된 추악한 거래의 전말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아들로서의 분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군복을 찢고
그 목을 비틀고 싶을 정도로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혈관 속 피가 분노로 들끓어 용암처럼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대한민국군을 책임지는 별 넷의 합동참모의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일에 내가 직접 나서는 순간 이건 개인적인 보복으로 비칠 것이다. 군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조상진과 그 무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군 전체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조직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는 없다.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내 어머니를 짓밟았다. 이른이 넘은 내 늙은 어머니를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어머니의 존엄을 길가의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다.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감히 신성한 군복을 입고 명예를 입에 올리고 심지어 내 부하 행세를 하고 있다. 내가 만약 이걸 보고도 눈 감아준다면 나는 아들일 자격도 군인일 자격도 인간일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서울의 야경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별 4개의 무게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고 저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길고 길었던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권도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하며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철 같은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그 어떤 선언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군복의 명예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그 군복을 입혀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다. 내 어머니의 피눈물을 외면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오늘 나는 합참의장이 아니라 아들의 길을 선택한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붉은색 직통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2사단장 마태석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마태석은 합참의장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면서도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흘린 정보가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여 권도준이 위기감에 자신을 찾은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충성, 사단장 마태석 소장입니다. 의장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잔뜩 격앙되고 아첨이 가득한 마태석의 목소리에 권도준은 지극히 평온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 장군, 나 권도준 의장일세. 지금 내가 헬기를 타고 자네 사단으로 직접 가고 있네. 아주 중요한 불시 전투준비태세 점검이야. 그러니 절대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는 그대로 준비하게. 마태석은 이 말이 자신을 시험하고 더 큰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염려 마십시오. 의장님,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최고의 의전을 준비하라며 부대 전체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권도준의 그 평온한 목소리가 실은 지옥의 사자가 보내는 마지막 통첩과도 같았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맑고 푸르던 제2사단의 하늘의 먹구름처럼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만이 탈 수 있는 검은색 전용 헬기 코드원이 땅을 울리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사단장 마태석을 필두로 부대의 모든 지휘관과 장병들이 연병장에 총출동하여 칼같이 도열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지정된 헬기장이 아닌 그들이 도열한 연병장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하강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위협이자 권력의 과시였습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일으킨 모래바람이 연병장 전체를 뒤덮고 칼같이 줄을 맞춰 서 있던 장병들의 얼굴과 군복을 가차없이 때렸습니다. 마침내 헬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착륙하고 천천히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얼음 요새처럼 차갑고 냉혹한 표정의 권도준 의장이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트랩을 내려와 굳건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군화가 연병장의 흙을 밟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심판의 강림이었습니다. 권도준은 자신에게 달려와 우렁차게 경례를 붙이는 마태석 사단장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본체만 채 지나쳤습니다. 그의 서늘한 무시에 마태석과 그를 따르던 지휘관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권도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병장 중앙에 마련된 연단 위로 성큼성큼 올라섰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도준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연병장을 둘러본 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연병장 끝까지 울려 퍼질 만큼 차갑고 준엄한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자네들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의 서늘한 첫마디에 연병장의 공기는 그 즉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부대에 얼마나 썩어 빠진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 더럽고 추악한 뿌리부터 송두리째 뽑아내러 왔다. 그는 뒤를 돌아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스크린에는 하진우 일병이 목숨 걸고 보냈던 바로 그 사진, 흙먼지 위에 처참하게 쏟아진 갈비찜 사진이 거대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본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과 충격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태석과 표인철, 탁기봉의 얼굴은 그 순간 마치 피를 모두 뽑아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권도준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하늘을 찢을 듯한 사자후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태석 소장, 고개를 들어 저것을 보아라. 자네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철통 같은 군 기강의 결과가 고작 저것인가. 이른이 넘은 내 늙은 어머니가, 이 나라에 이름 없는 한 어머니가 흙바닥에 나뒹굴 때 자네는 어디서 무엇을 했나?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강군의 모습더냐? 그의 호통은 천둥처럼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다음으로 표인철 대위를 향해 불타는 눈으로 손가락질하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거기 표인철 대위, 고개 들어 나를 보아라. 내 놈이 휘두른 그 오만하고 더러운 손이 내가 지켜야 할 국민을 향한 손이었더냐? 아니면 너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인간의 양심마저 팔아먹은 추악한 손이었더냐? 내 어미도 너를 그리 가르치던가. 표인철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도준의 불호령은 숨어있는 탁기봉을 향했습니다. 거기 숨어있는 탁기봉 원사, 내 놈의 그 더러운 혓바닥으로 어린 병사들을 겁박하고 진실을 덮으면 그 추악한 비밀이 영원할 줄 알았나? 내 놈이 지킨 것은 군의 명예가 아니라 내 놈들의 썩어 빠진 권력과 추악한 욕망뿐이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새 악인이 공들여 쌓아 올렸던 거짓의 탑은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태석은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완벽한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권도준은 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장관님, 합참의장입니다. 지금 즉시 제2사단장 마태석 소장, 표인철 대위, 탁기봉 주임원사를 전원 보직 해임하고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이 자리에서 즉시 구속 수사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합참의장의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장관의 즉각적인 승인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달려나와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권도주는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군복은 너희들의 권력을 위한 갑옷이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언제든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신성한 수의다. 그 의미를 더럽힌 자들은 오늘부로 군인으로서 죽은 목숨이다. 그의 선언에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은 침묵 속에서 뜨거운 통쾌함과 함께 진정한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며칠 후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어느 평온한 오후, 권도주는 화려한 별 4개가 달린 군복이 아닌 평범한 아들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낡고 작은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선의 여사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빨아 정성껏 다려진 바로 그날의 흙 묻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흙먼지로 더러워졌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하얗고 깨끗한 손수건에서는 희미하게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아들은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얼음 요새가 어머니의 작은 옹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잠시 후 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아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사온 가장 좋고 신선한 갈비로 두 사람은 새로운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무와 당근을 썰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맛있게 끓어오르는 갈비찜의 따뜻한 김이 모자의 얼굴에 맺혔던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눈물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바로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작은 온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